이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건흥입니다. 오늘은 민족특강 제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소련 최고의 노동영웅인 고려인 김병화 선생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한민국 국호가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호가 탄생하게 된 것은 고종임금님이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나라는 마한, 진한, 변한 3한의 땅인데 1000명,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면서 자주독립국가인 황제국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널리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혼이 담긴 국호를 대한이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919년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으로 망했기 때문에 대한으로 흥하자는 그런 뜻에다가 대한에다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공화제를 뜻하는 민국을 뒤에다 붙여서 대한민국 국호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 헌법에 명시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중국에게 샹하이 지역을 임대받은 지역은 치해법권이 인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바로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샹하이 프랑스 조계지 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저기 사진 설명이 나온 대로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들어서게 된 건물을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하이 중국 정부에게 조차받은 프랑스 지역에 임시정부가 지금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 독립군들은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목택동이와 함께 게리라 전선을 같이 연대해서 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1장에 보면은 주권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민주공화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독립국가에 대한 이념이 민주공화제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목표를 갖고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방 이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에 그대로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국제 정세에 의해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문의 신해혁명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왕조를 몰아내고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를 채택을 하면서 중화민국을 탄생시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소문의 신의 혁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던 프로이센 제국의 독일과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과 같은 동맹국가, 그 다음에 민주공화제를 채택을 했던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는 연합국이 승리를 하자 그 당시 프로이센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폴란드를 비롯한 8개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던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 독립국들이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공화제를 수용을 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1919년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선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26년 동안 일본군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샹하이를 시작을 해서 광저우, 남경, 장사, 광저우, 그 다음에 유주, 치장, 중경에 이르기까지 무려 8곳을 쫓겨다니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판을 끝까지 지킨 것처럼 국권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은 전 세계에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1760년서부터 1830년까지 근 1세기 동안 공업화를 이뤄내면서 기계공업의 발달로 영국이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철도와 선박을 통한 운송혁명과 또한 방직기계에서 생산되는 옷감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기계공업의 발달은 농업 생산력을 능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류가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진화해 가면서 저번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류가 사람과 가축을 통한 농업 생산력이 이제 기계공업의 발달로다가 산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인류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화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류가 최초로 영국에서부터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모든 생활 리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17세기 영국 총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했었던 농업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면서 농촌에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공장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대단히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어 오면서 주거 문제인 주택 문제라든가 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난 도시 빈민들은 유랑민이라든가 다양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왕족과 지배계급인 부조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귀족과 평민을 나누었던 그런 귀족사회 계급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면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의해서 혹독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저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은 휴식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식사는
부실한 빵과 감자 몇 개로다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법률적, 제도적 보호 없이 자본가들의 무한대의 그 이윤 추구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임금 착취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이 고아원에서 어린이들을 데려오고 또 여성들을 고용해 가지고 하루에 12시간에서 보통 16시간, 심어때는 무려 20시간까지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어린이들이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일부 자본가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노동자들과 자본가 사이에 극한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1833년 영국 의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노동을 금지시키고 야간 근무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886년 5월 1일 날 시카고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저항하면서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날이 바로 5월 1일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동운동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로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사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1911년 세계 노동자연맹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사파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자본주의 체제인 피라미드 맨 아래가 이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위로, 노동자 위로 바로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군대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라는 성직자들이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위에는 국가기관이 있고 맨 위에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카르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탄생되는 배경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영국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영국과 같이 산업화를 이뤄내지 못하게 되면 약육강식에 침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계공업은 전 유럽으로 프랑스, 독일, 이태리로 마치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급속하게 전 유럽이 공업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된 결과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서 자본주의와 식민지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식민지 지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서구 열강들은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럽을 세계의 지배자로 유럽을 세계의 지도자로 만들면서 철도를 통해 전파되는 유럽의 힘은 서양에 대한 숭배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16세기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무력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이 약탈과 원주민에 대한 학살이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그 당시 식민지 지배의 목적은 양민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특징은 영국과 같이 공업화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이 공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공산품의 과잉 생산으로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과 저임금을 통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 전선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확대를 시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은 대포로 무장한 전함을 앞세워 가지고,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약소 국가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는 폭력적인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약소 국가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이 서구 열강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세계 열강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들이 중국과 조선, 일본을 향해 침략해왔던 서세 동점의 격변의 물결 속에서 유럽 문명 앞에 압도당했던 중국 문명은 아편전쟁 당시에 영국에서 철선에서 발사되는 고성능 대포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1854년 일본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의 발달된 과학 문명을 도입을 해서 일본이 20년 동안 국가적 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엄청난 공업화를 이뤄냅니다. 일본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중국과 조선과 감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대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국민 99%가 문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개혁을 성공시켜가지고 후쿠자와 유키치, 여기 지금 일본 지폐 10,000원권의 도안이 되는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당시 미국이라든가 유럽, 영국에 있는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 대한 과학 문명을 소개한 책자가 바로 학문을 권장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 당시 무려 300만 부가 팔려나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서구 문명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은 일본이 근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의 개항의 관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코하마 항에서는 1871년 12월 23일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 유하쿠라 사절단이 서구 문명의 과학 문명을 직접 탐구하고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 유하쿠라 사절단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학생, 그 다음에 지식인들, 기술자 무려 107명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660일간에 걸쳐서 무려 1873년에 귀국을 합니다. 2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본이 전 세계를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미국과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를 돌아보면서 서양에 발달된 과학 문명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군사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그리고 금융,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일본이
근대 국가로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돌아와서 결국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이후,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기까지 20년 동안 중국과 조선을 앞서서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1895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 그리고 1910년 조선을 침략을 하고 다시 만주사전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이 되면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그 모델을 과거와 같이 고종임금님이 다시 왕위에 앉는 그런 복족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독립국가로서, 자주독립국가로서 부국강병에 의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좀 말씀드린 대로 선문의 신해혁명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정세에 따라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 이념을 통해서 3.1운동과 동시에 해외 유학생과 지식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인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면서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공산 이념을 통해서 우리 이 전 세계는 자본주의 국가체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나갈 것인지 양대 이데올로기를 넣고 전 세계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일제부터 해방이 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독립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자본주의 국가체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나갈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 민족주의 진영의 지도자들과 국내는 물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북만주, 러시아 또는 중국에 흩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 단체들 간의 의견이 완전히 다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보다 사회주의 공산 체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9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약소국가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면서 폭력적인 식민지 지배 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이한 근대 자본주의라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민중들이 자연적으로 사회주의 공산 체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 90%가 농민인 농경사회 구조 속에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공산 이념에 대해서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소작 농민들은 평생 농사를 져봤자 지주와 탐관오리들한테 수탈을 당했었는데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를 해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어느 정도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다 자신의 소득이 된 데는, 다시 말씀드려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논리와 똑같은 이러한 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소장농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항일 독립전쟁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 농민이 참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점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청사진으로 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로 망명을 해서 항일 독립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에 고향을 둔 무지개 많은 젊은이들이,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해외로 망명을 해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러시아 공산혁명과 중국을 일으켜서 그 힘으로다가 한반도에서 외놈들을, 일본군을 물리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러시아의 레닌을 도왔고, 무정과 양림, 윤세주, 그 다음에 진과와 같은 조선 의열단 독립군들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목택동이와 함께 연대를 해서 게릴라전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총통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그 투철한 민족의식이 강한 우리 조선인들이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러시아 공산혁명과 중국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면서 우리 민족의 그런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20세기 세계 공산혁명을 유도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민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905년 일본에게 을사오조약이 체결되면서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서간도와 북간도, 연해주, 북만주 일대로 망명을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유일한 희망은 일본군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낸다는 희망을 갖고 해방되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저항을 했습니다. 똑같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베트남 독립운동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치민 역시 프랑스 정부에게 자치주를 인정해달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필리핀은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제대로 된 무장투쟁 한 번 못하고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민족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같이 끈질기게 저항을 했던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판을 부여잡고 국권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도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유일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와 1920년 10월 청살리 전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청살리 전투는 독립군 2,500명과 일본군 정규군 25,000명과의 전투에서 독립군 60명이 전사를 하고 일본군 2,500명을 몰살시켜가지고 단일 전투로서는 세계
전쟁사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대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만에 일본 최정예 군대하고 전투를 벌여서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사대부 양반인 서울의 이회영 선생, 이회영 선생은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만 6형제가 전부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만주로 막론합니다. 그리고 안동의 석주 이상용 선생, 이분도 엄청난 선비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최재형 선생, 이분은 함경북도 경원군 사람인데 이게 노비의 아들입니다. 이 최재형 선생 같은 양반 평민 가리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만주에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청산리 대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리를 잡아갖고 엄청난 돈을 벌으셨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노동자 10,000명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벌으셨어요. 따라서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한테도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최재형 선생님을 갖다 존경하는 의미로다가 집집마다 다 최재형 선생님 사진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선생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공시설물인 도로라든가 학교 등을 세워가지고 러시아 정부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여기 지금 위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저게 대관식입니다. 취임식 때에 최재형 선생님이 정식 초청을 받아갖고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예복을 하사받습니다. 따라서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황제까지도 인정하는 대단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서부터는 러시아 혁명을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레닌을 도와서 엄청난 공로를 세웠던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조선의 민족혁명에 대해서 천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것은 우리 민족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인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김 알렉산드라는 우스리스크,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함경북도 출신인 김두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두서는 1863년 초기에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에 정착했던 초기 한인입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요동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을 삼국 간섭 동맹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청나라는 1898년 극비밀리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순하고 대련을 조차라는 것은 외국인에게 땅을 부여하는 겁니다. 일정 정도 양도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조차를 받아가지고 여순항에다가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를 건설을 하고 또 내몽골에서 흑룡강성에 이르는 만주 동청 철도 부설권을 이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놓게 되는데 이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하얼빈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얼빈을 통해서 심양을 거쳐서 여순항까지 만주
동청 철도를 놓게 됩니다. 이게 사진입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는 유럽인을 비롯해 갖고 수천 명의 러시아인이라든가 중국인, 조선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철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아버지 김두선은 러시아어, 라틴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양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면서 동청 철도 노동자들에게 통역관을 이룹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임금 없이 임금을 갖다가 착취하면서 노동 탄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알렉산드라 아버지 김두선은 이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라든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면서 그 당시 약소국가들 노동자들에서 노동 영웅이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김 알렉산드라는 아버지의 이러한 훌륭한 인품을 이어받은 그녀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이 김 알렉산드라는 불행하게도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0살 때 또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인 철도 역장 출신인 폴란드 사람 스탄케비치에 의해서 양육이 됩니다. 근데 이 폴란드 사람인 스탄케비치는 너무나 인격이 훌륭하고 참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김 알렉산드라를 자기 친딸같이 여기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최고 명문 학교인, 지금도 있습니다, 김나지아라는,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만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이 학교에서 김 알렉산드라는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계사 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달리 민족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스탄케비치가 자기 아들 마르코비치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술과 도박에 빠진 이 남편과 결국은 김 알렉산드라는 이혼을 하죠. 그리고 바로 김 알렉산드라는 노동자들이 가장 인권 탄압을 받았던 우랄 산맥 벌목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르니 공장지대를 가가지고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철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권익이라든가 체불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법정 투쟁도 하게 되고 테러의 위협도 당하게 되고 정말 가장 죽음을 잃을 정도로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다가 여러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해결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김 알렉산드라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념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인간해방,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야 된다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고종임금님에서 바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면서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소외받았던 이런 탄압받았던 이런 인권 문제를 사회주의 공산혁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김 알렉산드라는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면 사회주의 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레닌을 도와서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김 알렉산드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와 지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1917년 11월 우랄 노동자 연맹을 조직을 해서 볼셰비키 혁명군 극동지구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됩니다. 김 알렉산드라는 탁월한 웅변가였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러시아 민중과 중국인, 조선인 또 때에 따라서는 그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엄청난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따라서 레닌과 함께 우랄 산맥에서부터 연해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중대회를 김 알렉산드라는 레닌과 함께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다가 처절하게 사회주의 공산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것 같다.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레닌은 엄청나게 김 알렉산드라를 신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레닌의 10월 혁명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 러시아는 1918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연합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이 갓 태어난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정 러시아의 백위군, 저기 사진에 나옵니다만 이 연합군들이 제정 러시아의 백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는 극심한 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김 알렉산드라는 사회주의 공산혁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는 볼셰비키 혁명군의 그 리더로서 이 제정 러시아 백군과 처절하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들이 연해주에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 상륙을 해가지고 제정 러시아 백군과 연대를 해서 처절하게 시가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볼셰비키 혁명군과 그 전쟁이 붙는 모습입니다만, 그런데 김 알렉산드라는 이 시가전을 펼치는 과정에 그 제정 러시아 백위군에게 체포가 됩니다. 따라서 김 알렉산드라는 포로가 된 몸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동양의 여인이 러시아 공산혁명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취재를 받자 김 알렉산드라는 조금도 주저없이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도 떳떳하게 볼셰비키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조선의 자유와 평화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조선이 민족 해방이 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따라서 그 당시 김 알렉산드라가 너무 당당하게 이런 발언을 하자 하바로프스킷이 아무르강 우조스 언덕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김 알렉산드라는 조선의 13개 도를 상징하는 열쇠 발적을 걸은 뒤 총탄에 맞고,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만 아무르강으로 떨어져 갖고 그 당시 나이가 33살에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운동가이신 개봉우 선생님이 그 아령일기에, 여기 지금 독립신문입니다. 1920년 2월 26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에 대한 인물평가를 하기를,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는 대한여성의 사표자여, 항일 무장투쟁으로서는 대한여성의 선봉장이라는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 알렉산드라를 처형을 했던, 여기 지금 이게 깔미코프 까자크 대장입니다. 저 얼굴 인상 보세요. 얼마나 못되게 생겼는가. 이 까자크에 대해서 그 당시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웰리안 글레이프스가 말하기를, 나는 무수히 많은 인간 군상들을 봐왔지만 저 깔미코프만큼
저렇게 불안당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아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깔류코프 까자크 대장이 볼셰비키 혁명군에게 포로가 됐을 당시 취조를 받는 과정에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처형시켜봤지만 그 중에서 동양의 한 여인이 가장 당당하고 용감하게 죽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선명하게 인상에 남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김 알렉산드라가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그 김 알렉산드라에 대한 그런 인품과 명성이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하바롭스크시 그 시민들이 그녀의 넋을 위로하고 그녀를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한동안 아무르강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하바롭스크시 그 아무르강 우조스 언덕에는 이런 그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제 1918년 9월 6일 오스트리아 그 헝가리 학사 16명에게 제정 러시아 백군이 황제곡을 연주할 것을 명령을 내리자 이 헝가리 학사들이 우리는 볼셰비키 혁명군의 붉은 군대를 지지한다면서 이 연주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6명 전원이 몰살당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학사 16명이 처형당한 지 딱 열흘 만에 똑같은 장소에서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하바롭스키시 그 아무르강 우존스 언덕 기둥에 그 비석이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비석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가 죽고 난 이후에 조선에서는 3.1 독립만세 운동이란 엄청난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그 봉오동 전투와 청사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청사리 전투는 승리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군의 보복으로다가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인 약 3만 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군대의 하부 한 축을 이루었던 독립군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조선인 약 3만 명이 학살당하다 보니까는 독립군들은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침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아무르강 남쪽 제하강 일대에서 볼셰비키 혁명군이 제정 러시아 백군을 갖다가 몰아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승을 이루면서 거기 스바보드니 자유시를 해방구의 상징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마침 이 제정 러시아 백군들을 갖다 몰아냈을 당시에 제하강 일대를 자유시로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볼셰비키 혁명군이. 근데 그 시기가 바로 1920년 6월달 봉오동 전투와 1920년 10월 청사리 전투가 일어났던 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경신참변이 경신년이 192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신참변이 일어났던 것은 11월, 12월, 1월 달에 경신참변이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1920년 7월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광장에서 제2차 코멘테른 민중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게 무척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이. 이게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이날 코멘테른 민중대회에서 레닌이
대중연설을 통해서 우리 소비에트 연방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간민족과 피어간민족의 구별이라면서 제국주의 강대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침략당하고 있는 약소국가들에 대해서 민족 해방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 발언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왔고 제국주의 강대국에게는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엄청난 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는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약소국가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그 시대에 레닌이 약소국가들에 대한 민족 해방운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약소국가들에게는 레닌의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일종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약소국가들이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대해서 휩쓸리게 된 것은 민족 해방이 되면은 자치권과 토지를 부여해준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소국가들은 그 레닌의 이 발언을 통해서 항일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이날 그 코멘테른 민중대회에는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저기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이 상트페테르 부르고 그 겨울광장에 레닌 코멘테른 2차 코멘테른 대회에 참석한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조선의 노동자들도 같이 참여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조선 사회당에서는 박진순이라는 지도자가 참석을 해서 그 레닌과 코멘테른 최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 독립운동가의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치민을 비롯해서 중국에서는 팽덕희, 등소평, 주울레 같은 그런 지도자들도 이날 같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따라서 대한 독립군들은 레닌의 코멘테른 발언에 크게 고무가 되었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해야만이 조선의 해방과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해야만이 조선의 해방과 자유가 찾아온다는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와 뜻을 함께하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동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최재형, 박애, 유동열, 개봉우 선생, 기라상 같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이분들이 바로 민족주의 진영에 계셨던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계열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 이론가였던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이동희 선생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당이 1918년 러시아 하바롭스키시에서 이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 사회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보다 3년 늦게 1921년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코멘테른 민중대회가 열린 지 딱 6개월 만에 그 이듬해 1921년 1월 달에 모스크바 크레므린궁에서 제1차 세계 노동자 대회가 사회주의 노동자
대표자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조선인도 52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날 행사가 끝난 마지막 날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레닌이 그 조선 대표자들을 갖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저녁 만찬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인을 대표해서 홍범도 장군에게 모젤 권총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동희 선생에게는 독립운동 자금으로다가 금화 60kg,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1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레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자 대한 독립군들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고무가 되어가지고 러시아 공산혁명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레닌이 지원하는 볼셰비키 혁명군과 같이 연대를 해서 조선 반도로 한반도로 두만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진격해 들어온다는 그 희망을 갖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경험을 살려서 민족 해방의 큰 꿈과 희망을 갖고 대한 독립군들이 스바보든이 자유시로 몰려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당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중국 상하이 모든 독립군들 약 4천여 명이 처음 집결을 합니다. 자유시, 스바보든이 자유시로. 그들은 오로지 조국의 해방을 꿈꾸면서 몰려들었습니다만 볼셰비키 혁명군에 의해서 약 1000여 명의 독립군들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1800명의 독립군들이 실종이 되거나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게 지금 그 자유시 참전을 보도한 그 독립신문인데 따라서 독립군들은 만주에 있는 모든 독립군들이 괴멸되어 가지고 사실상 독립군들은 와해됩니다. 그런데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됐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1921년 6월 29일 날 일어났던 독립군 대참사 사건이 이게 자유시 참변의 그 내용은 고려공산당 러시아 이르키츠파와 고려공산당 중국 상해파 간에 서로 주도권 싸움에서 벌어졌던 대참극이었습니다. 고려공산당 러시아 이르키츠파는 조선인들이 러시아에 귀화해가지고 정통 볼셰비키 혁명군과 같이 연대했던 정통 좌파 세력입니다. 그리고 고려공산당 중국 상해파는 민족주의 진영의 우파진 계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 대립에 의한 그런 의견 차이와 함께 세계 공산당 대표자 대회인 코멘테른에게 독립군 총사령관 지휘권을 인정해달라는 그러한 기득권 싸움에서 벌어졌던 대참사였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고려공산당 이르키츠파는 볼셰비키 이제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볼셰비키 혁명군과 같이 연대를 해서 두만강을 건너 조선으로 진격해 들어가자는 의견과 고려공산당 우파 진영이죠. 중국 상해파는 우리가 스바보든이 자유시에 온 목적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 것이지 러시아 혁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서 양측 간의 팽팽한 의견 충돌 속에서 사소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 볼셰비키 혁명군이 개입이 돼가지고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볼셰비키 혁명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이런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제정 러시아를 지어놓으면서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극도로 긴장되고 민감한 그 당시에 어느 날 갑자기 검증도 안 된 무장 세력 무려 4천여 명이 한꺼번에 스바보든이 자유시로 몰려 들어왔는데,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볼셰비키 혁명군에 대해서 우호적인 군대라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독립군 총사령관 지휘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볼셰비키 혁명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볼셰비키 혁명군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온 독립군들이 서로 양보를 해서 사전에 통일된 지휘체계를 갖고 볼셰비키 혁명군과 소통했었다면 이와 같은 대참사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이러한 그 대한 독립군들은 그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 그리고 단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그만 사소한 감정으로다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쪽 진영을 중재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크게 아쉽지만, 실정과 이론에 정말 밝고 또 사태 파악을 할 줄 아는 휴머니스트인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자유시 참변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게 지금 스바보든이 자유시 참변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고, 이게 레닌이 자유시 참변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알렉산드라가 꿈꿔왔고 레닌이 약속한 대로 정말 용감하고 씩씩한 4천여 명의 독립군들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켜서 볼셰비키 혁명군과 같이 연대를 해서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조선으로 진격해 들어왔었다면 아마 우리 민족은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차지한 시기에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숙제 앞에서 종북 좌판이 수국 꼴통이니 경상도니 전라도니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소모적인 이런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우리 훗날 우리 후손들이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유시 참변은 너무나 큰 후유증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대종교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동로군정서 서일 총재는 너무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 호흡을 멈추는 방법으로 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자진 장군은 자기 부하 부대원들과 함께 야밤중에 극비밀리에 아무르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출해갖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범도 장군 부대원들도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갖고 볼셰비키 혁명군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 이후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한 독립군을 지휘했던 총사령관이 낯설은 볼셰비키 혁명군에 편입이 돼서 그들의 명령과 지휘체계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구조에서는. 따라서 홍범도 장군은 초원 집단 농장에서 생활을 하다가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할 당시에 함께 중앙아시아로 쫓겨가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극장에서 기도를 보는 노인으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대한 독립군들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제대로 된 항일 무장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항일 무장 투쟁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7년 스탈린이 우리 그 고려인들 깔레스키를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키게 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우스리스크라고도 하고 블라디보스토크는 1856년에 러시아인이 최초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남진 정책의 결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조선인들이 사실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우리 조선하고 그 두만강 건너면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그 연해주에 조선인들이 대거 유입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그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서 최초로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이 벌어졌던 지역이고 또 해외에서 가장 극렬하게 일본군과 항일 전쟁을 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독립운동의 메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조선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일본군과 함께 무장 투쟁을 벌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교적 행동이 자유로운 연해주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그 초기에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선 독립군들이 거기에 이제 결성이 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이동희 선생, 그 다음에 헤이그 밀사 사건에 파견됐던 이상선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재형 선생. 그래, 최재형 선생은 상당히 돈이 많이 벌어졌고, 저 집이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최재형 선생 저택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큰데 그 당시에는 이건 대단한 것이죠. 최재형 선생, 그리고 이제 초대 러시아 공사를 지내셨던 이범진,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에 몰려 들어옵니다. 따라서 초기에 그 연해주에 건너왔던 사람들은 한 6만 3천여 명이 거기 거주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딜 가든지 간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초기에 270개 학교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고, 그 당시 초기의 한인들입니다. 저분들이. 이게 지금 1920년 3.1운동 1주기를 맞이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념 행사를 펼친 거고, 저기 옆에 있는 게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뿐만 아니라 대동 공고를 비롯해갖고 우리말 신문이 무려 10개나 발간이 됩니다. 여기 지금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여의도 넓이의 약 한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 가서 이토 시로미를 척살할 때에 대동공고라는
신문사에서 암살을 모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데 최재형 선생이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범진 러시아 공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그 규합을 해갖고 동의회라는 한일 무장단체를 조직을 해갖고 명실공히 블라디보스토크가 대한 독립운동의 최고의 성지 역할을 하죠. 그 이후에 조선인들이 계속 유입되어 오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블라디보스토크가 엄청나게 근대 도시로 발전한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면 다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해요. 그 당시에 이게 1917년 당시 모습입니다. 이 러시아. 뿐만 아니라 그 초대 러시아 공사 지내셨던 아까 이범진 공사의 아들이 이휘종입니다. 이휘종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헤이그 밀사 사건에 이준 열사하고 이상선 선생님하고 이휘종이 오고 그래 파견이 된 거예요.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이게 만국 평화회의 장면입니다만, 그런데 여기 지금 이휘종 선생은 유일하게 2세입니다. 그런데 무려 5개 국어를 했다고요. 지금도 5개 국어 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수제고 천재입니다. 그래서 워낙 외국어에 능통을 해서 만국 평화회의에 이범진 선생의 아들인 이휘종 유일하게 2세가 헤이그 밀사 사건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상선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남기신 게 내 시신과 유품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유언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상선 선생님의 유해는 화장을 해서 라저 돌리노에라는 그 강변에 뿌려줍니다. 이 정도로 참 애국정신이 투철하셨던 분이에요. 이와 같이 그 블라디보스토크는 한일 독립운동의 메카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그 최재형 선생은 여기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안 알려졌지만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안중근 의사보다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거기서는 최재형 장학회가 만들어질 정도로다가 이분이 그 군납, 상점, 농장 경영을 해서 사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자금줄이었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학교를 세워갖고 애들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동공고라는 신문도 발행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최재형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까지 지냈는데 좌익계 인물이라고 해서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와 함께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는 30년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30만 명의 조선인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탈린이 우리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내몰았을 때의 세계 정세는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그 당시 상황이었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1931년 9월 18일 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또다시 1937년 7월 1일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그 시절입니다. 따라서 스탈린은 과거 일본과 러일전쟁에서 패전했던 것을 상당히 의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주둔해 있는 독립군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다가 일본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 소련 땅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유럽 전선의 독일과 동양 전선의 일본군과 두 개의 전선에서 같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군사 전략상 매우 위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보 분석을 해서 보고한 사람이 바로 소련의 그 유명한 조르게라는 간첩입니다.
이 스파이는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신문사 일본 동경 특파원이었었어요. 그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서로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 기자 신분으로 충분하게 이런 정보를 마음껏 고급 정보를 입수해서 스탈린한테 계속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스탈린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겨갖고 첩자 노릇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이 그 연해주에 주둔하는 독립군과의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쫙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1937년 9월서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됐다고 해요. 그 추운 겨울에 강제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극비밀리에 강제 이주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출발하기 반나절 전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기습적으로 고려인들한테 우리 조선인들한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블라디보스톡 라드돌리노의 역을 출발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을 지나서 저기 노선도가 나옵니다만 카자흐스탄까지 무려 6,000km나 달하는 중앙아시아를 개 끌려가듯이 짐승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도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염없이 청초없이 끌려간 게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지금은 뭐 저기까지 가는데 지금도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 화물칸에 판자떼기로 그냥 얼기설기 묶여있는데 그 화물칸에 짐승 집작 때르시듯이 실어가지고 무려 40일간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 갑자기 나오라고 하는 바람에 겨울옷 준비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 추위에 얼어서 어린이들하고 노인네들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범도 장군도 같이 여기 묻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도 같이 끌려갑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끌려가는데 여기 이 사진은 뭐냐면 이러한 슬픈 역사를 갖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있는 블라디보스톡 라드돌리노의 그 역 근방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지 생각납니다. 거기 근방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차가 턱커덩하고 멈춰서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갈 때만이 무성한 황무지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바로 깔레이스키 고려인들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맨손으로 토굴을 파서 그때 당시 토굴을 팠던 정착했던 그 비석입니다. 토굴을 파서 생활을 했고 근면함과 성실함으로다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또 성실합니까? 맨주먹으로다가 그 소금 바친 황무지 땅을 개간을 해서 소비에트 연방 최고의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노동 영웅이 됩니다. 이분들. 처음에 끌려갔을 때 그 모습이고 처음에 이게 토굴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1937년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우리 고려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16세기
유럽인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했을 때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이 당했던 이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갖다가 정착했을 때 그 겪었던 고생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다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가난과 그 고통 속에서, 더구나 여기는 그 죽음의 풍토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막지대에서 이런 말았습니다. 이런 악조건 하에서 이 농지들을 개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갖고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인들하고 그 당시 그 김병환 분이 그 리더였었어요. 그 고려인들이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토굴 속에서 생활을 했고, 마구간이나 창고 이런 것들을 다시 구조를 개간해가지고 갈대로다가 움막을 지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화 선생을 비롯해갖고 우리 고려인들이 그 황무지 땅을 개간해갖고 우즈베키스탄 집단 농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 놓습니다. 비옥한 옥토. 그래갖고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김병화 선생입니다. 이 고려인들의 리더였었죠. 이분이 만든 그 황무지 땅을 개간했던 이 김병화 선생님의 그 성공 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이 당시 소련 최고 공산당 지도자인 후르시초프하고 브레즈네프가 직접 우리 고려인의 우즈베키스탄 집단 농장을 찾아오고 그 성공 신화를 확인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9년에는 베트남 독립운동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까 호치민이가 그 관료들하고 같이 조선의 고려인들이 그 이런 신화적인 성공 사례를 다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김병화 선생은 소련 최고의 노력 영웅 훈장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훈장입니다만. 그런데 소련 역사상 2번에 걸쳐서 저렇게 노력 영웅 훈장을 받은 사람은 통틀어 205명입니다. 근데 이제 김병화 선생은 죽기 전까지 이 노력 영웅 훈장 2차례, 그 다음에 이제 레닌 훈장을 4번이나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혁명 훈장, 그 다음에 이제 노력 적기 훈장,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존경 징표 훈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들 훈장들은 그냥 훈장이 아니라 소련에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값어치가 있고, 이 훈장은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무려 이런 훈장을 김병화 선생은 9개나 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소련 역사상 9개의 훈장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김병화 선생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김병화 선생은 소련에서 최고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김병화 선생님이 여러 개 훈장을 받으면서 소련에서 최고 영웅 대접을 받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김병화 선생님이 그 연해주에서 1905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김병화 선생이 태어나기 이전에 김병화 선생의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에 들어오신 초기 한인들입니다. 그 나라를 빼앗겼던 그 초기의 우리 조선인들은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없는 숙명처럼 여기도 참 고생 끝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화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재형 선생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병화 선생뿐만 아니라 이 고려인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그 갈대가 무성한 황무지 땅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사막 땅을, 소금밭을 비옥한 옥토로 만든 이 성공 사례가 소비에트 연방 최고 지도자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결국은 그래서 김병화 선생을 우즈베키스탄 최고 집단 농장 지도자로 선출을 하게 되죠. 그 이후 김병화 선생은 그 리더로서, 집단 농장 최고 지도자로서 그 사막지대인 이 소금밭을 개간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그 황토 땅에다가 물길을 연결해 가지고 수백만 평의 그 황무지 땅을 갖다가 개간을 해서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벼농사를 재배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 소련 전체 평균 쌀 생산량보다 무려 5배 이상의 엄청난 쌀을 생산해내가지고 소련은 항상 식량 부족으로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식량을 갖다 공급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9개 훈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김병화 선생이 그냥 노동 영웅이 되는 그 과정이죠. 근데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집단 농장에서 농사 짓는데 필요한 그 농기구라든가 비료는 전부 소련 농림부에서 다 그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곳 우즈베키스탄은 사막지대고 워낙 황토밭이기 때문에 땅이 워낙 낙후해돼 가지고 제초기, 트랙터라든가 비료 단 한 포대도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화 선생은 우리 민족 특유의 친환경적인 자연적 유기농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황토 땅을 갖다가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이 김병화 선생은 여기다가 물길을 연결하고 산림을 조성한 다음에 본격적인 목화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이 우즈베키스탄이 이 황토 땅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최고로 많은 목화 생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이 되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 목화 생산자인 6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김병화 선생, 우리 고려인들이 이게 지금 목화밭입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에. 이게 세계 6위의 이 목화 생산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고려인들이 이렇게 땀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그 고려인들은 1936년생하고 37년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정착해갖고 한겨울에 토굴 생활을 하면서 주거 환경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차 화물칸에 실려가다 보니까 어른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36년, 37년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였던 독일군하고 일본군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일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흑인들까지 독일, 일본,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에 끌려가 있는 고려인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인들 그 선조들의 피 어린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제대로 밥이나 먹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 고려인 후예들은 H2 취업 방문 비자를 갖고 우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월공장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3년이 지나면 또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안산시 원곡동에 또 선거동에 약 한 5, 6천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들의 그 선조들이 겪었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의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그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강의